얘기부터 좀 해야죠. 사실은 우리가 일본 문제가 터지지 않았었으면 8월 초에 하는 8월 통역사에서 그러니까 역사통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을 진작 다른 주제로 모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군사문화청산 선생님께서 그 칼 맞으신 날짜가 8월 6일, 예, 8월 6일인데 히로시마 원폭 떨어진 날하고 사실은 겹치죠. 예, 사실은 겹쳐서 이제 원폭 그 어떤 걸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했었었는데 그 87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88년. 88년,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사문화를 청산하자 하는 말씀을 그 칼럼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정보사 쪽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군부가 그 너무나 당연한 말씀에 그러니까 광분을 해갖고 이제 그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나중에 따로 그 기회를 갖고 그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네. 선생님께서 저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정홍보처장과 공보수석 꾸준히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경험 그리고 또 그 이 언론계에서 방송과 신문을 다 거치신 예, 그런 그 드문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그 계시면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원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가까워야 할 사이인데 늘 불편했지 않습니까? 불편한 시절이 더 많았죠. 그렇습니다. 숙명적이죠. 네. 숙명적인 관계인데 최근 들어서 경제보복 사태까지 일어나고 네. 근데 최근에 그 경제보복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네. 특별하게 사태가 악화됐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가장 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예. 변곡점이 되는 예.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일본의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일본의 극우 정권은 왜 들어섰느냐? 뭐 일본이 일본 사정이니까 들어섰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 극우 정권이 들어서도록 전기, 예. 빌미 이런 것을 만들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전기를 마련해줬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사태가 나빠진 데는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고 예. 전체 국민들의 합의도 없는 그런 해괴한 합의를 일본에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 두 대통령의 이 뭐랄까 이 터무니없는 예. 이런 것들이 이번 경제보복 사태의 큰 원인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네. 그러니까 2012년 8월 15일이죠. 2012년 8월 10일입니다. 광복절 닷새 전인데 예.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 그 청취자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저희 특강에서도 그 이영채 교수가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한국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대개 박수를 치는 식으로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그런 극우 정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는 그런 견해는 예, 예. 일본 사람들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2년 그 무렵의 일본 정치 판도를 좀 예. 살펴볼 필요가 일본 있습니다. 정치 판도. 예. 예. 그럼 그때 일본은 그 말하자면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치다가
2009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3년이 지난 2012년 그렇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다가 2012년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예. 그것이 바로 8월 10일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입니다. 그 독도 방문이 일본의 민심에 불을 지른 겁니다. 예. 그때 물론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 땅이었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예. 물론 그 뒤에도 없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극우 여론이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자민당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해 12월 아베가 총리가 되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아베 장기 집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 예.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네. 유달리 땅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예, 예. 일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 본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일본 내부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마 한두 가지 요인을 좀 덧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일본 극우 정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이명박의 독도 방문이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이 그 전에 있었던 3.11 그 사건, 후쿠시마 폭발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 일본 사회가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베라는 강력한 사람이 극우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완전히 불쏘시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생각되는 게 도대체 MB는 왜 독도에 갔느냐 그때. 예. 예? 독도는 당시에도 이미 우리가 사실상 지배하는 우리 땅이고, 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가지 않아도 우리 땅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갔느냐? 아마 그거는 이제 아까 먼저 일본 정치판도의 분위기를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또 MB의 정치적인 요인이 독도라도 갔다 오자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령 나 MB가 독도에 간다면은 네. 뻔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했고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측의 격렬한 반응을 기대하고 갔다. 네, 기대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당연히 긁어부스럼을 냈다고 해서 큰 소리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손해가 된다 하는 사전 계산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계산 없이 갔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큰 소리로 하면은 자기는 말하자면 일본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이쪽에서 뺨을 때려준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을 기대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럴까? 막 그런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왜 그랬느냐? 가장 큰 겁니다만은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 그때가 임기 말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서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관심도 별로 못 끌고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레임덕 굴레를 벗어나 보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일부 언론도 그랬습니다만 박수를 쳤습니다. 잘 갔다. 일부 국민들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독도 방문 뒤에 MB가 들어와서 맨 먼저 결재를 하나 하는데 그 결재는 뭐냐? 그때 펜딩되어 있던 국가인권위원장 현모 씨의 연임안이었습니다. 아하, 완전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때 국민 여론조사가 그 현모 씨의 연임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여론이 83%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장 체제 사람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체제인데 그렇게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건 정말 문제가 컸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다가 결제로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따로 할 만한 일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형님 대군 네. 이상득도 구속되고 하여튼 최시중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줄줄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혹심한 레임덕에 빠져나들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네. 그러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제대로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서든 삐그덕거리게 되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더라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참 별스런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MB가 독도를 방문한 게 8월 10일입니다. 예, 예. 8월 10일인데 8월 10일 날 새벽 1시에 그 사전 통보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8월 10일 날 새벽 1시에 온라인 교도통신에 네. 기사가 하나 뜹니다. 네. 그날 가기 전입니다. 8월 10일 날 오전에 갔으니까. 예. 뭐라고 뜨느냐면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그 16분 뒤에 그러니까 1시 16분에 아사히 신문에 기사가 또 뜹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이것이 기사에 뜹니다. 그 재밌는 것은 그날 아침 일본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예정이 대서특필됩니다. 그날 아침에요. 네, 대서특필되는데 한국 신문에는 어떻게? 희한한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한국의 조간 신문에는 한 줄도 기사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여기는 쉬쉬고 거기 알려줘서 좀 더 세게 뺨 맞은 사람들이 좀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라. 그런 것인지 참 희한한 사태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MB의 속마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 자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가 말이죠. 일본이 2000년대부터 한방향으로 그 우파가 득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류가 득세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겨울연가라든가 윤사마라든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 사람들이 대개 한국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잘 관심 없거나 이랬었는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쫙 수직 상승해서 한 3분의 2쯤은 한국 좋다 가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좋았었다가 MB의 그 독도 가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그 이벤트 때문에 그 퍼포먼스 때문에 끼얹은 거죠. 완전히 그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때 일본의 구구 정권에서 특히 우파 쪽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런 소리를 악쓰고 싶어하는 완전히 이런 MB의 그런 태도가 일본의 그 어떤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아주 잘 도와준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평창올림픽 아시죠? 그때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들고 간 한반도 기에 작은 점이 한반도 오른쪽에 작은 점 하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그 점이 독도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일본이 IOC 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못 찍게. 그것이 그런 것이 그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하는 악을 쓰는 그런 자기들의 속셈에 힘을 실은 그런 사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사례들이 우선 악을 쓰는 게 상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MB 독도 방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일본 국내의 그 한국 반대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갑니다. 네. 한국 반대 분위기가.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교육이 예.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예. 각급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도쿄에 독도 전시관이 생깁니다. 도쿄예요. 예, 도쿄에 독도 전시관이 생겨요. 예. 그게 MB 방문 이후에 생긴 사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2012년에 일본 도쿄의 대표적 코리아타운이 예. 그 신주쿠 쪽에 신주쿠 쪽에 있는 신오쿠보역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오쿠보역 주변에 야키니쿠 그때 예, 그렇습니다. 한류 점포가 네. 2012년에 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예, 많았습니까? 50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2017년에 그것이 320개로 줄어들었다. 예. 이런 40%쯤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현지에서는 우리 교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다 MB 덕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일본에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케시마의 날도 그 선포하고 그런데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 생긴 건 2005년. 네. 그러니까 MB가 독도에 간 7년 전인 2005년 시마네 현에서 네.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가지고 네. 그날 다케시마가 독도 땅이다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그런 행사를 시작할 때 우리 쪽에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시마네 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한국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식이었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이 MB가 독도를 방문한 2012년 8월 10일 이후 예. 첫 번째 다케시마의 날이 언제냐? 2013년 2월 22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그 행사가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마네에서는 매년 행사 끝나면은 중앙정부에 항의단을 보냈어요. 왜 무시해?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왜 중앙정부에서는 사람 하나 안 보내느냐? 네. 왜 격려도 안 해주느냐? 그랬는데 2013년 2월 22일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가 되고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관급이 그 행사에 와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에 생긴 변화입니다. 아주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게 되네요. 참, 예, 그 MB 정가를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국가나 민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참 움직였었던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었는데 정말 그 동물 같은 짓을 한 셈이 됐습니다. 아주 그렇죠. 네. 할 수 없는 일들을 자,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명박이 아주 결정적으로긴 이 카페트를 깔아줘서 글로 아베가 이제 딱 등장을 한 게 12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12월 달에 또 한국에서도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베가 처음에 2006년에 집권했다가 이제 그때는 바로 뭐 얼마 안 돼서 수상자리에서 쭉 밀려났다가 다시 이제 절치부심해서 2012년 말에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7년 그러니까 롱런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베가 일본 중의원 선거 있고 한 사흘인가 나흘 뒤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박근혜가 당선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베는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입니다. 박근혜는 다카키 마사오의 그렇습니다. 딸이고 둘 다 만주국의 깊은 인연을 가졌고 그래서 그걸 일본의 이제 유명한 소설가가
그 시바다 유타로가 귀태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귀신의 씨앗이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베 정권이 들어섰지만 초기에는 박근혜 정권하고 좀 그 긴장 관계가 있었지 않았던가요? 그것은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 예. 뭐 분위기가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정권과 말하자면 이번에 경제보복 사태의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두 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하나의 뭐라 볼까 뭐 터닝 포인트죠. 거기다 보탬을 준 것이 바로 위안부 합의입니다. 예. 위안부 합의인데 그게 이제 위안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은 거였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딱 합의를 해줬는데 그게 그런 합의가 발표된 것이 어수선한 연말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무슨 매복 작전 하듯이 막 착착착착 해냈고,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용어들도 저는 그때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불가역적이란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게 뭔 역적이라는 말인가 뭔가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런 익숙치 않은 용어까지 등장을 해가면서 착착착 한 거예요. 정말로 참으로 불가사의한 사태였습니다. 이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용감하다고 해야 할지 이건 결국은 뭐냐, 박근혜 씨가 국민 우습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베 수상은 그 뒤에 그거 바꿔야 한다 하니까 참 국가 수상이 뭐 1mm도 움직일 수 없다. 털끝만큼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무례한 언동까지 일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진정성 있는 시인도 없고 사과도 없고 우리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선행 절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합의냐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할머니들한테 내놓은 돈이라는 게 10억 엔이니까 뭐 그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공개된 할머니들만 해도 240여 분이셨고 뭐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잘 됐다라기보다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걸 합의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제 처음 공론화된 게 노태우 대통령 시기였고, 그리고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그 정도 합의라면은 뭐 하고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합의가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합의를 못 끌어냈었다 하는데 박근혜는 그걸 업적이라고 내놓는데 그때 나왔었던 비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명박을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독도 가서 그렇게 망쳐먹었다고. 이명박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팔아먹지는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참담한 심정이었죠, 다들. 도대체가 합의한다, 옳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합의 당사자들하고 외교부밖에 없었죠. 글쎄요, 그때 어떤 기사를 보면은 당시 뭐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지 않았다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한 두 가지쯤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하나는 미국의 강력한 권유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딜하기에 좋을 테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유했던 것 같고 그 뒤에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 특별한 반대의 이야기가 없었던 거 보면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유가 있다 치더라도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민들이 합의를 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당신들이 권유를 하더라도 일본 쪽에 적어도 진심이 담긴 시인 사과 그리고 용서를 비는 이런 절차가 있도록 당신들이 그렇게 권유를 해줘야지 되느냐. 그 좀 더 강력하게 붙들고 늘어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은 덜 속상한 거죠.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을 때 그 전에 박근혜 씨가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이어지는 그 우익사상, 거의 구구사상과 마찬가지 정도의 그런 우익사상이 일본과의 뭐 짝짝꿍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면 회복해야 할 박정희 씨의 명예는 무엇이냐? 문제되는 게 사실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본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카키 마사오가 일본 천황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군대에 간다든가 그 뒤에 친일 여러 가지 행적들 그리고 그때 그 추종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친일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승만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친일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떤 증오감이라고 할까? 어떤 배척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소간 아버지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깔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저도 뭐 그 큰 틀에서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우선 미국 부분이 있고 저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부분에서도 이게 선거 내내 친일파의 딸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또 이제 또 여성 대통령이다 하니까 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도대체 일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외교부 참모들이라도 그걸 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사실 박근혜가 굉장히 세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전체적으로 다 뒤틀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원칙적으로 제기하면서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끝까지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경제 분야나 뭐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이 역사 문제를 갖고 이걸 다 차단을 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답답해져서 개입을 했고 억지 화해를 시킨 거고요. 그렇습니다. 억지 화해를 시키는데 이제 누가 먼저 때렸어?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이 화해를 시킬 때 누가 먼저 때렸어 묻고 제가 먼저 때렸다면 너 뭐 하냐? 사과하지. 그러면 사과하면 뭐 이렇게 제대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했어 뭐 하면은 그 선생님께서 똑바로 사과해. 그게 아니라 얘 사과하는데 넌 뭐 하니? 빨리 그냥 악수 안 하고. 그냥 악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서 이제 엎어버렸는데 적어도 일본 우익들에게 또는 일본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절대로 사과를 안 할 것이다 하는 걸 알았었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무렵에 그 일부 시민단체에서 뭐 이 방송에 좀 적합치 않습니다만은 이런 요새 골빈 합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합의를 해놓고 바로 그것이
지금 가장 크게 일본에서 들고 나오는 게 약속을 깼다죠. 약속했다. 그 또 하나 약속을 저 65년 그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물론 65년 그것은 개인 배상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나 저쪽에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정말로 참, 좀 곤란한 겁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고, 예.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두고두고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베도 그 합의를 했다고 일본 우익들한테는 굉장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베도 이제 그러니까 그 하여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갖고 가고 끝까지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문제인데 그걸 정말 그 문제를 잘못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쳐버리. 그러니까 그 뜻은 좋았을 처음에 풀겠다는 뜻은 좋았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사실은 사가 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박정 친일파의 딸이라는 그걸 좀 엎어보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잡았는데 괜히 잘못 건드려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게 되버렸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요. 지금 앞으로 예. 이게 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이 문제를 저는 좀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생각은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은 뭐냐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시인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거 동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20분 남아 계십니다. 예. 20분 남은 분이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곧 돌아가십니다. 20분. 다 고령이십니다. 90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덤벼달라 이겁니다. 뭐냐. 피해자가 그 할머니들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피해자입니다. 쉬운 예로 한일 축구 시합이 있을 때 그날 왜 그렇게 소주가 많이 팔립니까?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응어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를 그 지난주에 예. 우리 초대 손님으로 오셨었던 그 원폭 피해자 2세 환우회 한정순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폭 문제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원폭 피해자들도 다 죽고 없어진다. 그걸로 문제가 끝난다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2세, 3세들에게 유전돼서 전해지는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역시 그것이 재생산돼서 우리 사회에다가 퍼져 있는 여러 가지 해악이라는 게 있고 또 할머니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사과를 받으려고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과를 사과 받을 권리를 상속했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들이 그리고 그거는 일본도 민주적인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과거와 절연을 해야죠, 일본도. 그래서요, 제가 위안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저는 저 개인,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생각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를 갑니다. 바르샤바의 나치 피해 유태인 일령탑 앞에 헌화를 합니다. 헌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의전상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 유명한 그 장면입니다. 그게. 그때 주변에 있던 수행원들이나 다들 놀란 거예요. 이거 저 양반이 현기증 났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빌리 브란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헌화하고 묵념하는 것만으로는 용서를 빌고 싶은 내 마음을 표시할 수가 없었다.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지금 현재 독일 총리 메르켈도 예. 기회 있을 때마다 나치 악행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고 그러고 다닙니다. 예.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일본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을 더 이상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이 적대시하지 않게 됐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유엔을 재편한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유엔이라는 게 완전히 연합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실제의 국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독일은 경제적으로 보나 그 유럽 사회에서의 위치로 보나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인데, 상임이사국 체제를 이거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논의가 나올 때마다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많이 거론되는 게, 자, 그때 연합국과 추축국이 싸웠는데 연합국 추축국 다 합쳐서 뭐 그 상임이사국을 8개로 늘리자, 또는 뭐 아예 더 제3세계에서 올라온 나라들 포함해서 10개로 하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했을 때,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될 때 유럽에서 반대할 나라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하면은 아시아의 그 주변 나라들이, 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한국, 중국 정말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서 안 된다고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건 바로 과거사회 때문인데. 그저 중요한 네.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네. 독일 사람들의 어법, 네. 빌리 브란트와 메르켈의 어법에 네.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네. 털끝만큼도 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을 일본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피해자의 어법이어야죠. 그렇죠.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뭐 돈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그까지가 안 받아도 좋다. 또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모욕감을 느꼈고 시민들도 모욕감을 느낀 게, 일본이 그 10억에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아드리자. 해서 실제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진정한 사과를 할머니들은 받고자 하시는데 그 가능성이 참 없다는 게, 적어도 일본의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좀 기력을 회복해야만 가능할 얘기일 텐데 참 어렵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요. 그 선생님 이제 DJ 정권에서 이제 시절에 아주 측근에서 제일 가까이, 국정홍보처장이라면 이나 공보수석이라는 자리가 제일 자주 아침 저녁으로 접하면서 DJ의 속마음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말로 궁금한 게, DJ 같은 어른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타결하셨을까, 그 얘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로 제가 보았던, 지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뭘 하시느냐면은 미일 중러를 돕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돕니다. 그 돌면서 장점인 그 양반이 장점인 주석인가요? 장점인 주석이 제가 옆에 있는데 그래요. 닦어 그래요. DJ 보고 닦어 그래요. 닦어라는 게 뭡니까 그게? 형님입니다. 미일 중로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평양 들어갔습니다. 그거 보세요. 쭉 돌고 들어갔어요. 그 양반의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포용, 이거 개인적인 철학이고, 그 다음에 철학과 그런 외교, 이것이 결합된 게 그분의 뭐라 그럴까, 행동 방식이라고 그럴까, 통치 방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었다는 거고, 지금 살아계신다면 DJ도 좀 풀기 어려운 대목이 좀 있겠다 싶은 게,
아까 이렇게 된 게 그 극우 정권 예, 예. 등장 때문이라고 그랬지만은 이 원래가 무슨 일이 손뼉을 쳐도 두 손이 가지고 만나야지 치게 예. 되는데 DJ가 손바닥을 냈는데 아베가 손뼉을 갖다 댈까? 하는 그런 의심이 솔직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부찌나 아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수상이었고 한일 관계를 이제 풀었었습니다.